오늘은 구체적 형상화 파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학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어떤 갈등의 내용이랄지, 부정적 현실, 고뇌, 바람직한 삶의 추구, 성찰, 탈소, 초탈, 그리고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서의 그 내용을 이루는 것에 정서가 뭐냐. 정서가 정조라고 그랬잖아요. 분위기. 그리고 정서의 한 종류로서 미의식, 4대 미의식까지 쭉 다뤘는데 이게 문학의 내용 파트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게. 그리고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게 문학의 형식에 관한 겁니다. 그 문학의 형식의 가장 첫 문을 여는 게 구체적 형상화고요. 이 구체적 형상화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여러 가지 표현법이랄지 문학적인 표현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문학 출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거머쥘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26쪽에서 132쪽까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제 그 이후에 문학의 형식, 문학의 어떤 표현 양상들을 리드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강 구체적 형상화, 이 내용을 제가 먼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129쪽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다가 구체적 형상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특성을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학 표현에 관한 이제 문학의 형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문학 형식 중에서도 문학 표현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미 제가 다 써놨지만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보다 생생하게 기억화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9쪽에 제일 먼저 이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은요,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형상화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모양 형자고요, 이게 코끼리 상인데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나 모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이라는 말하고 형상화라는 말은 거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체화했다, 형상화했다, 예술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이나 모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간단치 않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형상화가 되려면은 첫 번째, 이 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생동감이 감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관념이나 추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구체적 형상화예요. 그러니까 관념과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예시를 좀 봐주세요. 관념의 대표로서 특히 시간과 마음이 중요해요. 시간, 사랑, 평화, 이런 게 관념이거든요. 그의 몸은 따뜻했다 라든가, 그런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따뜻하다. 그러나 사랑, 이것은 관념입니다. 평화, 이것은 관념이에요. 시간 같은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보거나 직접 만질 수 없는 것은 관념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코에 있습니까? 머리털에 있습니까? 귀, 입에 있습니까? 심장에? 심장은 물질에 불과해요. 뇌에 마음이 있다? 근데 뇌라는 것을 해부해서 쪼개가지고 내놔 보면은 어떤 신경세포, 어떤 뉴런이라고 하는 그것이 연결된 시냅스, 신경 돌기,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딱딱한 물질이거든요. 그 마음은 없어요. 물질에서 마음이 나오나? 어디에도 마음은 없습니다. 팔다리, 이거 자르면은 이거 자체가 마음이 아니에요. 눈이 본다고 하지만 눈알을 빼놓고 놔두면 눈은 눈을 볼 수가 없고요. 이 눈알 자체로는 대상을 볼 수가 없고 눈알 자체에서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결을 시켜서 어떤 신경 조직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몸 안에서 어떤 전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물질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저런 물질에서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나 정말 놀랄 정도로 거기서 광활한 우주의 세계까지를 다 상상하고 막 또 다른 나를 창조해내기도 하고 꿈도 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 오늘은 내 마음이 아프다. 아픈 내 마음을 내놔봐라 하면은 그 아픈 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놓는다는 것은 보여주거나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픈 마음이구나. 이게 행복한 마음이구나. 그러나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신체 기관 어디에도 없고 바깥에도 안에도 없는데 내 몸 안에 전체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다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관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시간, 과거는 기억 속에 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과거 만질 수 있어요? 미래, 오지 않은 미래, 현재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성해 놓은 하나의 관념과 개념입니다. 시간과 마음, 타임, 마인드 이게 관념이에요. 관념. 근데 이러한 관념과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념과 구체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 형상화다. 이런 말은 일단은 문학에서 관념적인 거, 마음이 대표잖아요.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관념의 구체화가 구체적 형상화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관념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념과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을 구체적 형상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과 구체적 형상화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형상화라는 게 그 조건이 뭐냐. 관념과 추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뜻이 뭐냐.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 속에는 이미 감각적이다, 생동감이 있다 이런 말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은 오감이죠. 시청, 후미, 촉각이죠. 근데 생동감이라는 것은 생명력하고는 좀 관계가 있으면서도 별개로 쓰이는 말이에요. 생명력은 이 희망, 의지, 삶, 막 이런 것이고요. 이런 내용적인 것이고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생동감 있다는 것은 구체화해서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화라는 것은 감각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이렇게 시청, 후미, 촉각은 감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감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동감이 있다,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시청, 후미, 촉각,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은 슬퍼도 행복해도 괴로워도 생동감이 있다. 그러니까 생동감이라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고요.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라는 뜻이에요. 생생하게. 다시 말해서 실감 있게 드러냈다.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는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러려면은 감각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다. 생명력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난다. 물론 생명력이 있으면서도 생동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는데 생동감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기로 했다. 그것은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력을 느꼈다. 나는 오늘부터 희망을 갖기로 했다. 그것은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력과 희망과 삶의 의지를 느꼈다. 생명력을 드러냈다. 이건 되지만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는 일단은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실감 있게 드러내는 것이지 생명력 있는 내용을 드러냈다고 해서 구체적 형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낀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것은 구체적 형상화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구체적 형상화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에게는 항상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난다. 그가 다가올 때 뭐 이런 예시는 쓸 필요는 없겠죠? 내가 그냥 소설 쓰는 겁니다. 내 심장은 쫄깃쫄깃 내 피에 따뜻한 풍선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나는 휩싸이고 만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낀다. 이것이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고요. 사랑을 느낀다. 그거 가지고 감각적이다. 생동감 있다. 뭐 생생하게 실감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이를테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에게는 비우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후각. 그가 다가올 때 내 심장은 쫄깃쫄깃 거리는 이런 촉감이라든가 따뜻한이라는 촉각적인 표현. 풍선이 터질 것 같다. 풍선과 같은 하나의 어떠한 대상, 구체적인 대상이 제공이 되고 이게 눈에 떠오를 수 있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때 이 정도로 감각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실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이 될 때 그때서야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 형상화가 문학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체적 형상화를 빼고 문학을 출제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형상화는 문학 출제의 본질이에요. 구체적 형상화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문학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확실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과 특성이 뭐냐.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실감 있게 표현한다. 생생하게 표현한다. 라고 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 이게 구체적 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난 너를 사랑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되게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설적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시키지 않고 바로 곧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난 네가 좋다. 사랑한다. 시원하죠. 그러나 여운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형상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으스간데 그녀와 함께 또는 그와 함께 그녀를 쫙 으스간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준비해온 뭐 장미꽃 한 송이를 뒤에다 감추고 으스간데로 몰고 가서 쓱 꺼내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보면서 건네면서 넌 나의 꽃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그녀의 입에서 뭐 내가 꽃이라고 나를 식물인간으로 보는 거야? 샹 하면서 꺼져.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거짓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한순간 자기가 장미꽃이 되는 그 환한 풍경을 가슴에 안게 됩니다. 진짜 꽃을 주면서 또는 뭐 말로 해도 그 이미지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 이게 구체적 형상화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한순간이나마 어떤 사람에게 꽃이 되고 싶은 어떤 그 마음,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어느 순간이나마 한 송이의 누군가의 가슴에 꽃으로 자기가 보여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냥 도망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너는 나의 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운이 길게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구애 방식 중에 하나로 옛날부터 많이 애용이 되어 왔잖아요. 그것은 허구의 언어지만 그것은 이 말 속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긴 하죠. 뭐 꽃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 속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옵니다. 꽃이라고 하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등장함으로써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의 꽃이 되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 허구의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법보다는 이렇게 넌 나의 꽃이야 라고 했을 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훨씬 간접적이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지만 자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화는 곧바로 감정이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념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한다.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체적 형상화의 네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구체적 형상화가 되려면은 그런 구체적 형상화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자연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도 설정이 돼야 되고요. 어떤 구체적인 공간 같은 것이 나와야 돼요. 올해도 이런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문제가 늘 나오는 거예요. 시간 같은 것은 이것 자체는 관념인데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해주면은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이 되거든요. 자연물 같은 것도 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시각이 되고 그 자체가 감각적인 표현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물은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돼요. 이런 자연물이나 시간, 공간과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듯이 묘사하는 거. 이 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묘사. 다시 한번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그림 그릴 묘자거든요. 그리고 백길사.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백길사, 베끼듯이 그대로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생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어떤 그 자세하게 눈앞에 떠오를 수 있도록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 형상화를 이루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항상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으로서 자연물이나 시간, 공간을 그래서 항상 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물이나 시간, 공간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구체적 형상화가 된다. 뭐 그녀가 떠나서 내 마음이 외롭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빛을 이런 건 뭐 쓰지 말고 내가 이제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칠거리는 몸짓으로 밤은 다가온다. 그녀가 떠난 이 텅 빈 도시에 우줄우줄 춤을 추듯 비는 내린다. 하염없이 그는 걷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쓴다면요 어떻습니까? 그녀가 떠나고 내 마음은 미칠 듯이 외롭다. 이 한 문장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이 이 문장 속에 설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칠거리는 몸짓으로 밤은 다가온다. 아까 그 간단한 문장보다도 이 밤이라는 시간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지? 그녀가 떠난 이 텅 빈 도시 나오죠. 공간, 우줄우줄,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 비, 자연물 나오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울먹이는 눈망울에 눈물이 쏟아질 듯 그는 걷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물이라든가 비, 음성 상징어, 의태어, 의성어, 밤, 시간, 공간,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요. 문학 작품에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바로 구체적 형상화의 특성과 조건을 이루는 요인들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생생한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난 너를 사랑해 이런 거 구체적 형상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미남이다. 이런 거 구체적 형상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서술이거든요. 이게 구체적 형상화가 되려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는 목련꽃처럼 피부가 하얗고 눈망울은 별빛을 닮았고 이렇게 목련꽃이나 별빛이라는 이런 자연물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단순한 서술로 그는 미남이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묘사가 되어야 구체적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 이 묘사가 되려면은 자연물이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서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체적 형상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형상화의 요인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연물, 시간, 공간.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 두 개 합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잖아요. 음성상징어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음성상징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자연물, 시간, 공간을 설정해서 또 설정해야 되는 거 구체적 형상화를 위해서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 형상화가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구체적 형상화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실이나 그 관심을 갖는 그 대상을 주관적으로 독특하게 해석을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어떤 인물에 대한 그 탐구고 어떤 삶과 현실에 대한 독특한 그 인물의 주관적인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객관적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구체적 형상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앵커가 뉴스를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도 미시행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모든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인적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보도죠. 그게 이제 그 요인에 관한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서. 이게 이제 객관적인 서술이고 분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9시 뉴스 앵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도 미시령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녀와 함께 이 외진 곳에서 폭설이라도 내려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관적인 멘트를 날린다고 하면은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저게 뉴스냐. 그러니까 뉴스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대상이고요. 문학은 당연히 그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대신에 그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구체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게 문학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분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 문학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라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옆에다가 뭐 공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131쪽 그 밑에다가라도 이제 문학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종교나 역사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교양적으로 짤막하게만 좀 써놓으세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인데 그것의 가장 큰 표현의 특징이 구체적 형상화다. 이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학하고도 차이가 나고요. 철학하고도 차이가 나고 종교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구체적 형상화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역사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물론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 뭐 일제치하는 우리 한국의 암흑기였다. 그럼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3.1운동 아침에 유관순 누나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태극기를 왼손에 오른손에 쥐고 입술은 어떻게 또 눈망울은 어떻게 또 마을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몰려나가서 어떤 동작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3.1운동의 그 역사를 만들었던가. 그 역사가 밝혀주지 못한 구체적인 내막은 역사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사건을 그냥 보편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임무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 형상화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구체적 형상화는 없어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 현상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정신 현상은 다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개념적인 차원에서 역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의 근원은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 물질의 근원은 뭐 쿼크다, 또는 뭐 입자다, 파동이다, 아니면 뭐 촉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것은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거 다 개념화된 거예요. 입자, 파동. 실제가 아닙니다. 개념화된 거예요. 그거 객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철학은 되게 관념적이에요. 이 관념적인 사유를 드러내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떻게 증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구체적 형상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것만 해도 철학에서는 뭐 물질의 근원은 정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모든 현상계는 어떤 근원적인 이데아의 반영일 뿐이다. 뭐 플라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할 때는 뭐 이데아라도 한다거나 뭐 정신이라고 한다거나 물질의 근원은 정신이다. 물질을 계속 쪼개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딱딱한 어떤 물질만 있는 것이지 그 물질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어떤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구체적 형상화가 있습니까? 어떤 생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과학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객관적으로 물질 현상을 다루거든요. 뭐 뇌를 이루는 물질은 하나의 그 신경세포, 뉴런이다. 뉴런과 뉴런이 이어져서 된 시냅스다. 그럼 시냅스, 뉴런 이런 것들은 다 개념적인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형상화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어떤 신의 세계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령스러움과 외경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죠. 구성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삶은 성령과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뭐 하나님, 또 불교에서는 불성 그러죠. 또 불생불멸이니 불산이 죽지 않는다. 영원이다. 생명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관념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신의 영역으로 모든 세계를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종교죠. 신의 음성으로. 그러나 문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것이 더 낫다, 우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상과 삶을 보는, 세계를 보는 그 인식 체계가 이런 것들하고 겹쳐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의 양상에서는 구체적 형상화로 굉장히 생생하게 실감 있게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는 문학의 표현 방식의 특징이다. 구체적 형상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정리해 드렸듯이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으로서는 먼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이나 시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관념의 대표는 마음과 시간,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감각적이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구체적 형상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사랑해, 좋아해 이런 게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다. 오히려 간접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다른 구체적 형상화의 요인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 형상화를 이루는 요인들로서 자연물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 형상화의 요인들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등장을 해야만이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 묘사가 바로 구체적 형상화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 형상화는 과학이라든가 역사 또 철학, 종교하고도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체적 형상화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126쪽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1번 구체적 형상화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2번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은 바로 이제까지 제가 다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 네모에 있는 것이 있죠. 구체적인 대상이 나온다. 어떤 자연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해, 꽃, 달, 나무 이런 것만 나와도 구체적인 자연물, 대표적인 게 자연물이거든요. 그것이 곧 감각적 이미지고, 감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드러내는 게 구체적 형상화다. 그 생생하게 드러낸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8쪽에 감각적 이미지가 나와야 생생하게 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구체적 형상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연물이 나오고 또 묘사도 공간에 대한 묘사, 외양 묘사, 그는 맥이 아가리처럼 생겼다, 뭐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뺨은 복사꽃보다도 불구스름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유적으로나마 어떤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구체적으로 외양 묘사가 나와야 되고 행위 묘사, 그는 나갔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는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후다닥 일어나서 화가 난 것처럼 도어를 열더니 곧장 나가버렸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 형상화예요. 그래서 128쪽의 밑에 네모에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은 전부 다 어떠냐? 구체적 형상화가 있죠. 그리고 생동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9쪽에 그 도표에 보시면은 자연물이나 구체적인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면 생동감과 생생함이 있고 실감나게 구체적 형상화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 그러나 이때 구체적이라는 것은 직설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 130쪽에 가슴에 새길 말 1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상화랑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당연히 맞고 2번 시간이라든가 공간, 대화적인 요소, 행위묘사 또는 소도구, 오브제 무슨 뭐 방석, 의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구체적 형상화와 직설적인 표현은 같다. X. 직설적인 것이 구체적 형상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구체적 형상화 요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 생생한 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직설적이라고 해서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에서 구체적 형상화 요인들을 이루는 그 시간이나 공간이나 자연물을 한번 찾아봐라 했을 때 뻐꾹새 이런 자연물, 공간, 산봉우리 또 시간적인 요소, 석삼년, 봄 이런 계절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 형상화의 요인을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항상 시간 묻죠, 공간 묻죠, 자연물 묻죠, 동물 묻죠, 식물 묻죠, 음성 상징어 묻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지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묻는가? 그게 바로 문학의 독특한 특성인 구체적 형상화의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시험 문제지에서 왜 이걸 묻고 있는가를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직설적인 표현과 구체적 형상화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써라. 직설적이라는 것은요, 거기다 쓰세요. 감정이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거. 그러니까 뭐 슬프다, 우울하다, 기쁘다. 이런 것이 나와야 직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는 어떻습니까? 오기온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바람은 오늘 또 분다. 이게 직설적이진 않잖아요. 바람은 자연물입니다. 오늘 또 분다. 그러나 이게 9시 뉴스는 아니잖아요. 무슨 뭐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어떤 정서를 표현하려고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이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은 수만의 잎은, 이파리, 자연물이죠. 제각기 몸을 엮는, 의인화한 거죠.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들판에 고독 하나, 들판에 고통 하나도. 물론 슬픔, 고독, 고통 이런 감정적인 말이 나왔긴 했는데 이것을 화자가 내가 슬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설적인 감정 표출이다라고 하질 않거든요. 이 시 전체에서 화자의 직설적인 감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판에 슬픔이 하나 있는 듯, 들판에 고독이 있는 듯, 들판에 고통이 있는 듯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이렇게 쓴 걸로 끝나기 때문에 화자 자신의 어떤 직설적인 감정 표출은 드러나지 않고
대신에 이러한 자연물들, 그리고 들판, 이런 공간, 이런 구체적 형상화의 요인들을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생명체들, 슬픔, 고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구체적 형상화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31쪽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 적용 문제 1번. A가 보기를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기하고 A의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은 구체적 형상화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A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기에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 봐야겠죠?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이면 가슴속 고뇌는 잠잠해지고, 이 고뇌가 관념어입니다. 근데 바로 위에 연에 보면은 금실, 은실, 청실, 이렇게 실을 색채화해서 드러냈잖아요. 따라서 가면 가슴속 아우성은 절로 가라앉고, 그러니까 번뇌를 가슴속의 아우성이다, 이렇게 청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라고 하는 관념어를 감각적 이미지로 바꿔 쓴 거죠. 그리고 바늘을 움직인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금실, 은실, 청홍식으로 색채적인 이미지로, 감각적 이미지로 바꿔서 구체적 형상화를 시도를 한 것이죠. 또 밑에 이연에 어느덧 마음은 고요하고 정갈한 평화의 세계에 도달한다. 마음은 이 자체가 관념어라고 했죠. 시간과 마음은 관념어다. 그리고 평화의 세계, 평화도 관념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위에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놓으면 내 마음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진다, 이 말을 수를 놓음으로써 처음 보는 숲을, 자연물이죠. 정갈한 자갈돌, 자연물이죠. 강변에 이른다, 공간이죠. 이런 자연물과 공간을 설정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A가 훨씬 구체적이고 간접적이고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실감 있게 구체적 형상화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쪽의 A 표현이 훨씬 문학적 형상화에 더 근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 형상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지 1번 공간의 이동,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A의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화자가 뭐 한강변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 수를 놓으면은 내 마음이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내 마음이 도착한다, 이런 것이지 내 몸이 거기에 갔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처럼 내용상으로 희망적으로 바뀌어진 건 없고요. 단지 3번의 감각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그 옆에 쓰세요. 구체적 형상화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기도하는 어조, 뭐뭐하게 하소서, 신이여 받아주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조의 어조 없고요. 5번에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다르게 한다. 근데 수를 놓으면서 마음이 잔잔해졌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표현만 구체적 형상화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132쪽에 2번 강추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치원의 촉교화죠. 촉교화가 자연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채치원이에요. 추야 우중, 가을에 밤에 비가 내릴 때. 자, 이런 자연물들이 두 개 나와 있긴 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채치원의 촉교화는요, 이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촉교화, 접시꽃이죠. 굉장히 그 꽃이 큽니다. 이 촉교화가 어디에 피었냐면은 거친 밭 언덕에, 동그라미치고 공간이죠. 탐스러운 꽃송이, 자연물이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쓰면서 해볼까요? 132쪽에 자, 촉교화. 촉교화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벌써 이 자연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거친 밭 언덕에 이런 공간이 나오잖아요. 공간이라고 쓰시고요. 탐스러운 꽃송이,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이게 자연물입니다. 접시꽃, 촉규화가 굉장히 이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지를 누를 정도다. 이게 이제 묘사예요. 묘사.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은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실감 있게 드러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장맛비 하면은 이것 자체가 또 자연물이고요. 그럼 자연물이 나오면은 이것 자체가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으니까 감각적 이미지로 생동감 있게 쓴 거예요. 이게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이거든요. 향기 날리고 후각적이잖아요. 장맛비, 장마질 때 내리는 비 그치고 꽃향기 날리고 보리 필 때 불어오는 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여기서 이제 보리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게 다 자연물이에요. 다 자연물입니다. 묘사죠. 그림자 흔들리네. 그런데 수레와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줄 것인가. 아무도 촉규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예쁜 꽃인데 쓸데없이 벌나비만 부질없이 엿보고 있구나. 벌과 나비도 자연물이에요.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누가? 촉규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자의 처지를 빗대어서 쓴 건데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촉규화가 스스로 부끄럽다. 부끄러워 하는 것은 촉규화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는 것의 주체가 바로 촉규화죠. 그렇죠. 우리 한자로 하자면 이게 이제 극기라고 할 만하거든요. 이길 극. 극기. 나를 이긴다. 이게 문제풀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에 보시면은 5번에 위씨가 극기의 자세다. 촉규화는 버림받은 처지,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 굉장히 향기가 있고 탐스러운 꽃송이야. 예, 근데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 쓸데없이 벌나위만 찝쩍거려. 그래서 천한 땅에 태어난 거 부끄럽지만 버림받았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참고 견디고 있는 촉규화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빗대어서 쓴 시거든요. 이 최치원이 중국에서 돌아와서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신라에서 그 소외된 상태에서 촉규화를 딱 보고 느낀 생각을 이 시 속에 담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이겨낸다. 이 참는 것도 하나의 의지입니다. 극기예요. 그래서 5번에 위씨가 참고 견디는 극기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치원의 추야우중, 소외된 상태의 자기 마음을 드러낸 건데 드러내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가을 바람에 여기도 구체적 형상화가 돼 있긴 돼 있어요. 이렇게 가을, 계절, 바람, 자연물 이게 나오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괴로이 읊조린다. 괴로이 읊조린다. 그럼 이 괴롭다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위시는 그 위의 시는 촉규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 건데, 그죠? 근데 이 시는 아예 첫 줄에서 대놓고 나는 괴롭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 계절적인 시간과 자연물이 나와 있긴 한데 이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나는 괴롭다. 왜 괴로운가? 바로 위에 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구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소외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최치원도 창밖에 밤비는 내리는데 그렇죠. 밤에 오는 비. 시간과 자연물이 나오죠. 등불 앞에 선 내 마음은 만리를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 등불 앞에 있는 내 마음은 가고 싶은 그곳입니다. 만리는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고 싶은 곳.
자기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겠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 5권에 보면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 이곳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괴롭다. 그래서 비교하자면은 위에 있는 촉규화는 밑에 있는 추야 우중보다는 훨씬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 것이고요. 두 편 다 자연물이 있습니다.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이 있는데 촉규화가 훨씬 더 촉규화를 통해서 정서를 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촉규화의 묘사를 통해서 구체적 형상화가 더 잘 된 것이고요. 추야 우중은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두 편의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위시가 촉규화가 대상을 통해 촉규화죠.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면 보기는 촉규화보다는 직설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괴롭다 이런 식으로. 근데 촉규화에는 화자의 정서가 뭐 괴롭다, 외롭다, 뭐 부끄러워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촉규화가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는요. 다 정서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정서를 보기처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내느냐 위시처럼 간접적으로 드러내느냐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선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위시가 촉규화죠.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둔다. 이 거리는 여기에서는 어떤 정서적인 거리를 두면서 비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정서적 거리가 있고요. 관찰적 거리가 있어요. 시험에는 이 앞에 있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거리라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촉규화를 봤다. 이것 자체가 촉규화를 관찰적 거리를 두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시가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촉규화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뭐 비판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관찰적인 거리를 두고 촉규화를 봤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기는 나는 괴롭다. 나를 알아줄 리가 없구나. 영탄입니다. 뭐 하구나. 오, 여. 이렇게 영탄, 탄식이죠. 나를 알아줄 리가 없구나. 이렇게 주관적인 영탄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위시와 보기는 모두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시하고 보기에서는 다 자연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위시의 촉규화 자연물 아닙니까? 그리고 최치원의 추야우 중에서 바람 같은 거 그리고 밤비할 때 비 이런 게 자연물이 맞죠. 그러니까 자연물은 두 편 다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 자연물이 나왔다 하면은 감각적이고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드러낸 게 맞기 때문에 3번이 다 맞고요. 단지 위시가 촉규화에 대한 묘사 그리고 촉규화를 통해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위시가 탈속의 세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들 탈속 우리 배웠잖아요. 속세 탈출. 속의 속성이 뭐냐? 자기를 너무 내세운다. 소유, 욕망,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의식이 강할 때, 소유와 자아의식이 강할 때, 그게 속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최치원의 촉규화라고 하는 시는요, 매우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수레와 말 탄 사람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촉규화가 탈속의 세계를 드러낸 건 아니에요. 탈속이 되려면요, 어떤 속된 세계, 속의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속의 세계를 떠나려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산골에 들어가서 고립된 삶을 산다든가 또는 이곳에 있어도 우리가 배웠듯이 속의 속성을 떠나야 됩니다. 속의 속성이라는 것은 두 개였잖아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자아관념, 이 에고의식이 없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유욕입니다. 어떤 재산, 권력, 부귀, 영화, 세상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 세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에고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속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촉규화는 도와주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탈속의 세계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완전히 속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외됐다. 채치원의 처지죠.
그리고 보기는 초탈의 태도. 초탈은 벗어났잖아요. 초월입니다. 어떤 근원적인 한계, 죽음이라든가 어떤 공포, 불안,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요. 어떤 인간의 한계로부터 떠나 있어야 됩니다. 훌훌 벗어나야 되는데, 이 추야우중 같은 시는 뭐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탈속도 아니고 초탈도 아닙니다. 이 두 편 다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체적 형상화의 조건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구체적 형상화는요, 문학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고, 다른 분야, 종교, 철학, 역사, 과학과는 구별되는 문학의 근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출제 1위고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요인을 냅니다. 구체적 형상화 되려면은 구체적인 자연물이라든가 시간과 공간, 음성 상징어 이런 요인들이 설정이 되고, 그것이 설정이 되면은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감각적 이미지고 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구체적 형상화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이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고 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관념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래서 관념의 대표가 시간과 마음, 평화, 사랑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구체적 형상화는 어떤 대상이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주관적으로 독특하게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라는 말을 쓰면 구체적 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형상화는 앞으로 이제 우리 강의가 13강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질문을 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강 한강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쭉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